네, 안녕하세요. 광명자치대학 2학기 개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광명자치대학 2학기 개강 특강의 사회를 맡게 된 광명자치대학 교무처장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원래 1학기 때 대강당에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개강 특강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소수의 인원만 조금 오프라인으로 모시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강생이 그래도 100여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역 2단계 상태라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시대라고 하죠. 팬데믹 시대.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저희가 이제 팬데믹 시대라고 하면 코로나인가 보다라고 이해하면서 대충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 시대란 지금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네요. 2개 대륙 이상에서 전염병이 퍼지면 세계적으로 대유행이라고 해서 이거를 팬데믹 시대라고 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굉장히 고민 많으시죠. 하루하루가 어렵고 일상을 멈추라고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6개월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드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광명자치대학 2학기 개강 특강으로 팬데믹 시대의 사회적 돌봄과 마을살이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특별히 조한혜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조한혜정 교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인류학자이자 연세대 명예교수이시고요. 시대 흐름을 읽고 실천적 담론을 생산해온 학자로서 제도와 생활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문화해석적 시대 탐구를 해오신 분입니다. 1980년대 또 하나의 문화와 함께 창의적 공공지대를 만들어 여성주의적 공론회장을 열어 가셨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 하자센터를 설립해 입시 교육에 묶인 청소년들이 벌이는 반란에 따라가면서 대안교육 담론의 장을 열어가는 데 참여하신 분입니다. 2000년대부터는 신자유주의적 돌풍 속에 기력을 잃어가는 청년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을 맡아 관민협력의 장을 열어가신 분이에요. 최근에는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서울과 제주도, 동아시아, 유럽을 오가시면서 시대를 배워가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저서는 굉장히 많아서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한혜정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영상 밑에 실시간 채팅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출석했다고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감상이라던가 아니면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한혜정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저는 요새 이제 마을살이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그간에 마을살이 해 오신 분들을 학장님, 교무처장님, 김소연 씨도 교무처장님이 되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다 박사님이 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의미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요새 요새가 아니고 한 10몇 년 전부터 마을 그리고 기본소득 그 얘기하는 곳은 가능한 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김소연 처장님이 연락해서 오라 그래서 내가 요새 강의는 안 간다. 그러니까 그냥 질문을 같이 나누는 자리면은 하지. 우리가 무슨 이제 강의는 유튜브에 너무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봐도 되는 건데 그런 걸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30분만 강의하라고
처장님이 막 명령을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약간 30분 줄여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계가 5분이니까 30분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길어질지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제목을 사회적 돌봄, 가마을살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다들 여자들은 너무 싫어하고 강요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또 굉장히 평가절하됐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은 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부할 건가 이게 사실 핵심적인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멸종 위기에 처한 인류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동의 안 하세요.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점점 좋아졌는데 앞으로도 점점 좋아지겠지. 오늘도 제가 뭐 70대, 80대들 간에 도는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 보니까 70대, 80대가 얼마나 열심히 보릿고개를 살았고 지금 이 나라를 만들었냐. 그러면서 뭐 우리는 당당하게 모든 걸 얘기하자 뭐 이런 것을 봤는데 그분들은 계속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해방적 파국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건가? 우리가 익숙해졌던 이 모던을 어떻게 포스트 모던을 넘어서고 그러니까 모던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포스트 휴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본주의, 인간이 뭐 만물의 중심이다. 이런 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모든 갖가지의 재앙의 그 사진들이죠. 그 월가 파동부터 시작해서 저는 사실 그때 정말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안 잡히고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너무 절망적인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 시대에 왔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수 사회학자 중에 한 명인데 울리히백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그로 인한 위험과 불안은 증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초기 근대는 불안과 위험이 증대해도 점점 경제가 좋아지니까 봐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위험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 초국가적인 거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초계급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다 죽을 거니까 초계급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잡으려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리스크 소사이티, 위험 사회의 그 속성, 그 단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리스크 소사이티가 사실은 위험 사회라고 번역은 하지만 리스크 테이킹 하는, 그러니까 위험을 계속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데도 무모하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가서는 우리가 계속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요새 문재인 정부가 일할 때마다 잘하려고 하면 더 부동산 했는데 더 나빠지고 꼭 그 정책 때문만은 아니에요. 네. 이 위험사의 속성하고 굉장히 깊이 관여가 돼 있고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이렇게 막 너무 세게 그 다 뭐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식의 거가 아니거든요.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위험사회 속성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다 너 때문이야 뭐 이렇게 정책 잘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이제 바꿨는데 예, 이제 그래서 툰베리라는 환경운동가 여러분도 잘 아시고요. 이 어린아이까지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 이 위험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아이들, 손자나 자기 아이들이나 조카를 보면 걔네들도 속 깊이 인지하고 있어요. 세상이 망해가고 있고 근데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계속 바쁘게. 청소년들도 헌법소원을 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시작은 아이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간단하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얘기를 하면 저는 사냥꾼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사냥꾼과 아이를 돌보는 채집인 이 두 영역이 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정 영역. 그러니까 그 화덕을 둘러싼 가정 영역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가끔 사냥을 큰 짐승을 사냥해서 온 동네가 잔치를 한다거나 어디 무슨 외부 침입을 받았을 때 막아내야 된다거나 하는 어떤 사회 영역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그 사실은 이 사냥꾼적인 이건 우리 볼 시간이 없고요. 그러니까 가정, 사회, 공공 영역이라는 부분은 가정이라는 영역하고 이렇게 약간 분리가 되는데 채집인들 그리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의 그 생활의 어떤 그 원리는 소통 합리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이해를 해가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이해고 그걸 생활세계라고도 부르고 어떤 면에서는 뭐 가족생활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아니면 일가 친척들. 그래서 소통과 협동과 공유가 거기선 핵심 가치예요. 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누구한테 상처를 너무 준다던가 하면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보복이 돼서 온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부작용이 된다는 걸. 그래서 간주간성, 객관적인 진실이 있기보다는 너와 내가 합의를 한 게 진실이다. 진실은 언제든지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적이다. 절대적 진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적 진리는 사실 종교적인 신념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기로 한 거지만 모든 것은 변화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부분적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걸 절대 진실이야. 뭐 내 말은 절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생과 간주간성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권력도 가능한 한 분산을 시켜요. 누구한테 집중되면 여자들이 보통 놀 때 지낼 때 누구한테 너무 권력이 집중되면 좀 뭔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게 제 전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꺼버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나지? 그리고 일상 문화하고 관련되고 그리고 많은 것이 이제 우리가 의례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런 의례는 동상이몽을 한다고 얘기해요. 같은 하나의 이미지를 무슨 어떤 그 제사상에 뭘 놓는다든가 하는 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고 좀 상관없다는 거죠. 다 같이 조상을 기리고 조상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동상이몽을 하는 그 자리, 사실은 그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온 것, 추석에 다 온 것,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사회 심리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도구적 합리성의 세계는 사실은 이제 큰 짐승하고 싸워서 그 맹수를 잡지는 않겠죠. 먹을 걸 잡을 테니까 하거나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승부, 위계, 독점, 경쟁, 효율, 관리, 성과 이런 게 중요한 그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도구적 합리성의 세계는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빨리 집을 짓는다거나 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집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객관성, 관리, 통제 그리고 그걸 제도화하면 쉽게 바꾸지 않고 우리가 다 그 절차도 굉장히 스탠다다이즈 제도화하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계속 하드웨어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집만 짓잖아요. 내부에 누가 들어가서 그걸 제대로 그 집 안에서 좋은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양쪽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안 되고 극단적인 불균형 상황이라 굉장히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임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3M에서 3E라는 이런 가치로도 표현하는데 3M은 결국에 도구적 합리성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강조된 돈 중심 사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 사냥꾼들이 지금 거의 득세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3M은 돈과 마켓 그리고 미인데
그러니까 돈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경우는, 인류의 경우는, 호모사피엔스의 경우는 관계가 너를 구원하리라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까지 거의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그 관계를 통해서 키워가지고 그게 바탕이 되는 거라서 상호 부조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떤 뭐 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돈 사냥꾼들의 그 문명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그건 죽임의 문명이고, 이 토건국가와 관료제로 가는 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이런 곳은 이제 남을 돌보지 마라.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남을 돌보면 너도 못 돌보면서 왜 남을 돌보냐. 승자 독식, 양육 강식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서로 우리가 느끼게 되고, 상호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굉장히 고립된 개체로. 그래서 뭐 이런 사회에서는 소시오패스가 오히려 잘 산다. 남의 신경 안 쓰니까 오히려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은 사회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라는 고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이제 가볍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3M이 굉장히 센 사회에 속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OECD에 들어온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서부터 그냥 경제 성장을 했겠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생을 하고 그 와중에 정말 억울하고 막 비탄에 젖어서 살았던 과정들을 거쳤을까라는 걸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2040년, 2045년 과학기술 미래 전략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 보면 여전히 과학기술주의, 경제지상주의, 국가주도 발전, 토건 방역 체계가 우세해요. 네. 여전히 그 도구적 합리성의 세계 속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94세 맞은 수영 씨는 이제 줄기세포로 새로운 치아를 얻었다. 뭐 이런 식의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뭐 쌍둥이 남매가 화제인데, 뭐 심해 1만 미터 아래까지 삼수하는 그런 차세대 통신기술 통해서 교신할 거고, 극지 프로젝트를 보고 자랐고, 장래 1위가 우주인이다.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바로 옆에 엄청나게 많은 기후변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상당히 과학기술주의적인 황당한 쪽 그림에 맞춰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한국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세계가 그렇지, 저는 한국이 뭐 극단적으로 나쁜 나라라고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이고요. 괜찮은 나라죠. 근데 고삐 풀린 시장에 부응하는 국가와 가족, 한국의 경우에 특색이 있다면 국가가 굉장히 강력했고, 또 그중에서도 가족의 역할이 엄청 중요했던 그 특징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스카이캐슬 이런 거 보면 아주 요상한 스토리잖아요. 부부 중심 핵가족에서 아이를 좋은 대학에 넣기 위해서 그런 게임을 해야 되는가. 아파트 공화국 최근에 나온 이 모든 사태들 보면 정말 저 아파트를 위해서 저렇게 거의 온 나라가 그냥 파탄이 날 정도로 아파트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맹렬한 욕구, 이러한 것들 보고, 4대강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입시교육, 입시공화국, 아파트공화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좀 더 자세히 가족을 들여다보면 이제 여기 계속 가정주부로 계신 분 안 계시죠? 계속 가정주부로. 그러니까 결혼 전에도 사회적 활동을 했을 거고, 애 키우고 나서 또 사회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이상 가정주부는 그냥 어떤 사람의 평생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어떤 한시적으로 가는 건데, 그때 밖에서 일할 때 우리가 사냥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그래서 요새 정치판을 보면 남자보다 더 사냥꾼 같은 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 모두가 남녀, 그 전에는
여자들이 피임법도 없고 할 때는 어차피 애를 낳아야 되고 애를 키우고 하니까 사냥꾼이 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얼마든지 더 멋진 사냥꾼이 돼서 온 데를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도 이제 이 기획된 가족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경제 동맹자이지. 그래서 이혼도 안 하는 거죠. 경제 동맹자로서 뭐 별로 서로 애정에 대한 기대도 없으니까 그 서로 이제 아파트 값을 갚아야 되고 뭐 이래 하는 협력자잖아요. 그게 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돼버렸고 집은 일터가 돼버려서 요새 이제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엄마가 이제 거기서 막강한 분이죠. 주는 대로 먹고 TV 끄라 그러면 당장 끄고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놓고 한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엄마에게 쓸데없는 말 걸지 않는다. 위상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족이잖아요. 엄청. 엄마가 막강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애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맘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엄마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사실은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봄 노동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점점 잘 풀릴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엄마가 슈퍼우먼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걸 혼자서 해서는 절대 안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대학을 만들어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 그래서 공공가정 영역 분화로 얘기를 하면 원래 가정과 지역 공동체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공공은 굉장히 조그매요. 계절별로 만난다던가 수렵채취사회나 소규모 부족 사회를 보면 중세 봉건 사회도 이제 조선시대도 이제 그 임금이 있는 그 영역 외에는 대부분 지역사회 자치적인 그 생활이 가능했던 곳이잖아요. 거기가 주로 생산이 일어나고. 근데 자본주의 공업사회에 와서는 이제 공공이 커지기 시작하고 핵가족화되면서 이제 가족 영역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느낌으로는 더 커진 것 같은데 우리 삶을 굉장히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가족으로 살면 마을에서 살면 그냥 핵가족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핵가족으로 되면서 가정 영역은 굉장히 축소되고 그렇지만 굉장히 간섭적인 어떤 관계들이 있는 거죠. 그걸 그래서 다시 공공 영역과 가정 지역 공동체가 서로 약간 서로 어떤 굉장히 유기적인 연결을 하면서 시민 사회가 역할을 하게 되면 좋은 사회가 되는 거고 가족이 완전히 이제 핵가족이 다 깨져서 파편화된 개인이 되고 시장과 국가가 다 주도를 하게 되면 개인은 그냥 살 수가 없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 밑에 그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으로 묶여는 있지만 정말 전부 파편화된 개인인 거죠. 네. 그걸 인지하고 특히 이제 남자들의 경우가 굉장히 힘든데 그간의 남자는 취직만 해서 돈만 벌어오면 가정주부 여자들이 가정을 다 유지하고 재미난 일도 다 벌려주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탈노동 사회잖아요. AI가 다 한다는데 그러면 노동이 남자 여자 모두에게 사실 없어지는데 남자한테 특히 타격이 큰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그간에 일이 없었던 일도 많았으니까 항상 돌보는 일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취업을 안 해도 공식적인 취업 준비만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타격인데 대부분 남자는 그것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점점 더 사냥꾼이 되니까 이제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적대적이 되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지금 남녀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이거랑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 세 꼭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하나는 가족과 마을과 지역 공동체는 호혜의 원리예요. 내가 이웃한테 주면 그 이웃이 금방 우리 아이를 우리가 품앗이 한다 그러잖아요. 금방 봐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긴 시간의 호흡 속에서 우리가 애를 같이 키우는 거죠. 내가 우리 아이한테 굉장히 열심히 하면 그 아이가 나한테 그거를 다 보답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 보답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의 그 흐름은
그 자식이 다음 아이한테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신자유주의 오면서 굉장한 놀라운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좋은 대학에서 쭉 가르쳤잖아요. 이 친구들이 계속 부모한테 너무 미안해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부모가 자기한테 투자한 걸 갚을 수가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들이 와서 아니 니네가 엄마한테 놔달라고 그랬어?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더니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항상 그게 너무 미안하고 투자를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보면 정말 가족이 있나? 부모가 있나? 모든 게 투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재분배죠. 국가가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렵치 사회나 부족 사회에서도 리더들은 이 재분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그거를 분배시키는 사람이죠. 그걸 자기가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보다 능력자들이 재분배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국가로 가고 재분배가 커지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는 거죠. 거대해지면서 이제 시장은 교환의 원리. 그러니까 내가 얼마 줬으면 너가 주라. 생일 파티 때 내가 생일 10,000원짜리 줬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1,000원짜리를 주면 너 왜 10,000원짜리 안 줘? 이렇게 싸우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맛교환의 이 세 가지가 이제 사실은 어우러져서 가야 되는데 균형이 이제 안 맞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닥쳐서 사회적 돌봄의 국가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시장이 주도하는 사회, 그리고 국가가 시장의 신여 역할을 약간 하면 상황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지금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이런 쪽이 전부 여자 지도자들인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경청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한다는 거죠. 반면에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선적이고 자만심이 강한 이 남자들 최고 지도자인 경우가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 돌봄 내지는 여성적인 어떤 순발력 이런 것들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문제는 못 푼다. 프랑스에서도 녹색당이 이번에 선전을 했는데 17%가 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이제 슬로건이 에콜로지 연대 건강이에요. 네. 그래서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원리로 우리가 삶을 재편해야 되는 거고 그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곳은 마을이에요. 지역 공동체. 예. 그리고 학교도 저는 이제 그렇게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도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린 만물이 서로 돕는 공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가 무슨 인류대 가는 아이 배출하는 그런 학교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인류대 가는 건 스카이캐슬에서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분명히 하자는 거죠. 이 학교가 없어질까 봐 학교에서 내신이라는 어떤 권력 행사를 하게 함으로써 지금 학교가 유지되고 있는데 학교는 제 본분으로 가자. 예.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것을 배우는 학습 공간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가족도 가장 문제가 배타적인 부부 중심 핵가족이에요. 굉장히 그 포니에서부터 시작한 그 부부가 아이 2명을 딱 데리고 그게 모든 우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이제 근대 산업사회의 시작이거든요. 어느 인류사회 가장 초기에 수렵 채취 때 약간 부부 중심 사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가장 단출하게 다니면서 주워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남자들이 임금 노동자가 되면서 그런 구도로 가게 되는데 극단적인 배타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영화 보셨을 것 같은데 82년생 김지영이라던가 결혼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낭만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부부가 이혼을 하든 같이 살든 공동 양육자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더 핵심인 거죠. 뭐 이혼하는 거 별 상관없는데 공동 양육자로서 그냥 양육자로서 아빠가 자기 아이를 돌보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익명의 도시살이에서 실명의 마을살이로 가야 되고
그 전환을 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다종다기한 창의적 공유지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도서관이라던가 뭐 요새는 디지털 도서관도 생겼고 밑에 있는 거는 느티나무 도서관 아마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큰 것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계속 큰 거를 따라다녔는데 다시 나를 들여다보고 우리 마을 들여다보고 작은 것에서 그 실제로 정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전환 마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돌보는 이들이 만드는 안전한 삶터가 시급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의사들 난리 났었는데 동네 의사가 많아야 되고 의사는 굉장히 많아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동네에서 일하면서 이제 국가에다가는 의사 수를 뭐 3배를 늘리라던가 5배를 늘리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음식도 푸드 마일리지를 해서 우리 집 근처에서 다 먹게 되면 팬데믹이 돌아도 여러분들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는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자는 거죠. 우리 아이만 살리는 게 아니고 곳곳이 다 마을을 만들면 이렇게 살게 되는 거니까 그 뭐 성미산 마을 극장도 있고 뭐 아까 장가가 만들었던 극장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삶터와 배움터를 재구성하자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가 토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들이 대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 사회화, 학습 이 3가지가 있는데 저는 학교는 정말 돈도 많이 쓰고 있고 엄청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가 돌봄을 전적으로 맡아라. 그다음에 학습은 이제 학원 중에서 되게 괜찮은 학원도 있고 그렇죠. 사회적 기업이라고 우리 얘기해도 될 텐데 그런 뭐 하자센터도 굉장히 창의적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 공유지들에서 아이들을 몇 명씩 거기에 맞는 애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회화를 하는 그 열린 가족과 상호 부조하는 이웃들이 공동 육아를 하고 식탁 공동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회로 재편을 해야지만 되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굉장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와 교사는 뭘 가장 잘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요새 이제 학교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발 돌봐주기만 하면 된다. 예. 학습지 교사도 그렇게 안 해. 학부모들이 원격 수업이 아니라 방치 이렇게 지금 요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대로 드러나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실제로 원격 수업하면 아이들 20명, 30명 나눠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정말 좋은 학습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돌질 못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관료제화돼 있어서. 그래서 뭐 EBS를 보인다던가 뭐 과제 중심을 둔다던가요. 지금 시점에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는 미래 교육 그림을 도대체 그릴 수 있을까? 이탈리아는 올해 9월부터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커리큘럼을 다 바꿔야 되죠. 방향을 바꿔야 되죠. 온라인으로 그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죠. 그걸 할 수 있으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대학에서 논의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부가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유를 몇 가지 썼는데 굉장히 체질화된 관료 체제잖아요. 거기는 뭐 하여튼 사고만 안 나면 되는 안전제일주의가 있는 한은 새로운 걸 할 수가 없고 이제 코로나 특수에 보는 것이 계속 학습 공백을 얘기해요. 근데 그때 그 학습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들 공부를 봐주면 저도 초등학교 2학년 손자가 있어서 봐주는데 그 교과서의 지문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글을 읽히려고 계속 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다음에 원격 수업 실험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장점은 젊은 교사들이 굉장히 힘을 갖게 됐대요. 근데 그 실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입시 교육인 거죠. 네. 그래서 교육 그 제 체계 안에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예산과 시설 관리에 거의 예산이 다 집중돼 있어서 새로운 걸 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거는 있는 사람들 책임만이 아니고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무엇보다도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선생님들이 그냥 엄청난 잡무로 지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학의 경우도 국가 표준 공장형 대학은 아니다. 이제 글로컬 맞춤 대학으로 가자. 그래서 지식 큐레이팅 대학이 부상을 하고 있고 수업 방식도 완전히 바꾸고 있고 비대면 협업용 강의실과 도서관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 학교 대학하고 관련될 건데 지식 큐레이팅 대학이라는 것은 그간의 공장형 대학이 전달하는 게 목적이면 발견하는 거. 구조도 그전에는 계급제로 나누는 거라면 공동체로 가는 거고 내용도 그전에는 교과서가 딱 있다면 굉장히 개방적으로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활동도 소비와 반복이었다면 이제는 구성과 창작으로 가야 되고 평가도 교수 주도에서 사회 주도로 가야 되는 거죠. 자기네끼리 서로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네. 표준화된 과정이 아니고 굉장히 개별화되면서 사실은 새로운 표준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것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교는 사회적 돌봄의 장소여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교는 지식을 주입하는 거, 돌봄하는 거, 그다음에 지네끼리 또래끼리 내지는 선생님과 어떤 사회를 형성하는 건데 계속 학교는 지식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돌봄을 잘하는 선생님 때문에 유지가 됐던 거고 그걸 잘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돌봄 교사와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의 신분제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돌봄 교사들 저는 다 정규직화 하던가 아니면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돌봄을 이상하게 이렇게 주변화시키는 것들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 조정이 시급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육부는 미성년 국민을 돌보는 커다란 제대로 된 센터여야 된다. 네. 그래서 애들 다 이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1대1 대면 멘토링을 하는 곳이 마을에서 곳곳에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돈을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13665 자원봉사기관에 등록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대학생들이 가정에 있는 아이 한 명씩을 데리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가면 삼촌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누나가 생기고 이모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엄청나게 애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른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전문가 주민들하고 일터를 연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가 매트스쿨이라고 로드아일랜드에 있어요. 각자에 맞는 개별 맞춤 교육을 하고 있고 4년제 고등학교인데 길잡이 교사가 담임을 해요. 그래서 이 담임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개별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어드바이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사회적 모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헌장 학습 러닝 스루 인턴십이라고 일주일에 이틀은 사회에 가서 지역사회에서 배워요. 어떤 친구가 미장원에 관심이 있다. 자기가 다 미장원을 찾아다녀서 나 인턴십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너 그럼 와서 해라. 그럼 거기서 한 주일에 2번을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제 얘가 자기가 이제 있어 보니까 자기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는 심리학과를 가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미장원에 간다고 미용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새로운 잡을 만드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시험 없죠. 당연히 시험 없고 공개 발표로 평가를 하고 이 지역사회 내 3자 협력체 학교의 길잡이 교사와 사회 길잡이 교사 멘토와 그리고 이 학부모 모자가 빠졌네요. 네. 그래서 학교를 넘어선 학교라고 책이 나와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고 한국에도 자주 왔었고요. 근데 이런 수업이 한국에서도 체험 학습 제도가 돼 있고 자유학기 제도 돼 있고 고교 학점 제도 돼 있어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학에서 자치대학에서 잘 연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율 공생 학습 플랫폼이 이미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하저센터, 법시학교, 뭐 글로벌 플랫폼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저는 이제 7세대를 생각하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키움센터 이런 데도 있잖아요.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핵심은 마을에서의 전환기 학습 공간은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어야 돼요. 학교 같이 막 출석하고 이렇게 앉아 있고 이게 아니고 그냥 누워서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자기답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그걸 이제 올덴버그라는 분이 제3의 공간이라는 책으로 썼으니까 다음에 꼭 읽어보시고요. 이바쇼라는 단어로 일본에서는 얘기해요. 그냥 굉장히 나 자신으로 숨쉬고 생기 있게 있을 수 있는 장소예요. 편안한 팝 같은데, 그런 것도 다 학습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움의 기쁨 속에서 스스로 훌륭해질 수가 있고, 저는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내면서 고치를 쳐서 나비가 될 수 있는, 나비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험이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고요. 주변에 보면 뭐 인디고 서원이나 여러 곳에서 이미 자기 주도 맞춤 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뭐 불 보면서 멍 때리고 길 가면서 멍 때리는 이런 프로젝트도 있는데, 지친 사람은 그냥 쉬어라. 장작이 젖어 있으면 말려야지 탈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계속 업적 위주로 다 같이 어떤 속도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하나를 봐줄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들에서 온오프 융합으로 우리가 잘 사례들을 만들어가면, 제가 이제 일부러 광명자치대학을 중간에 넣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할머니 찬스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서당도 하고, 뭐 할머니 북클럽이라고 그럴게요. 애들도 하고 삼시세끼 소년 캠프도 열고 엄청 재밌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너무 재밌는 일들을 살릴 수 있고,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기본소득 제도를 실현시킬 수 있어야 돼요. 70만 원만 주면 그냥 상부상조 하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상부상조 못하는 사람은 200만 원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제도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는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있느냐라는 그 능력하고 같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상부상조의 세계관을 가지고 수평적 플랫폼을 이끌어야 되고, 그때 중요한 것은 창의적 시민, 그리고 저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 공무원들 막 순환하는 게 아니고 한 자리에 계속 있게 하는 제도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시민 공무원으로 여기 있을래요 라고 하면 그 공무원이 여기 쭉 있을 수 있으면 됐다는 거죠. 그 지식 큐레이터들이 많아져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정말 일을 하시려면 한국의 부처 조정과 예산 조정까지도 해내셔야 되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육부 예산이 77조, 여가부는 1조, 도서관 1조, 그 정도예요. 그리고 굉장히 학비 애들이 1,300만 원 정도를 쓰거든요.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쓰는 거죠. 이 예산들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 건지를 다 통틀어서 좀 제대로 보자 라는 것까지를 하시면 우리 사회가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약간 주문처럼 외면서 우리가 이제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8분이나) 더 했네. 네, 저희 지금 채팅방 통해서 그래도 출석 체크는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강의가 끝났으니까요. 질문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광명자치대학이 좋은 대학이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 같아서
네, 일단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아, 여기는 마이크가 안 나가면 아예 소리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원래 그 강의를 의뢰 드릴 때 조금 고민했었던 부분은 저희가 수강생이 50대가 가장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40대 그리고 60대가 가장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 쳐봤더니 이제 노년분들은 다 돌봄의 대상으로만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었던 우리 광명자치대학 수강생 분들은 굉장히 열정도 많고 또 동네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다들 그냥 그 걸리지 않아야 하니까 격리와 분리 혹은 돌봄 약간 이렇게만 돼서 도대체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들이 조금 좀 답답하기도 해서 조한혜정 교수님한테 이제 강의를 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는 뭐 할머니 서당이라던가 예, 삼시세끼 소년 캠프, 할머니 북클럽을 하시면서 굉장히 재밌으시다고 꼭 할머니까지는 아니어도 네, 네 우리 동네 아저씨 아줌마의 북클럽이나 뭐 이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그거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이세요? 이게 이제 마을에 있으면 정말 오늘도 제 그 옛날 학생이 너무 코로나 사태에 우울해져서 이게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친구인데 자기가 혼자 결혼 안 했고 동네에 가서 강명 근처에 살아요. 동네에 가서 애를 한 몇 명 자기한테 소개해주면 자기가 그 온라인 수업하는 거랑 다 가르치면서 돌보겠다. 근데 아무 데서도 안 한대요. 그게 무슨 정보 뭐에 걸리나 봐요. 그래서 절대로 연결을 안 시켜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상하게 막 이렇게 방어로 가기 때문에 나처럼 손자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랑 연결을 해서 뭐 단골 카페에 갔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아름아름 거의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희망이 있는 것은 비공식적 만남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웃집 아이를 보고 내가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장소로만 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그 전에 이제 7, 80년대 도시화 됐을 때는 그게 다 여러분 그런 뭐 응답하라 뭐 그때 88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거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기랑 어떤 연이 맺어진 다른 세대의 멘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할머니 서당은 이제 애들이 2학년 올라갔는데 받아쓰기도 하나도 못하고 놀기만 하고 있어갖고 주변에서 걱정하더라. 그래서 우리 손자랑 친구 2명, 3명을 묶어서 그럼 내가 할머니 서당을 한 주에 한두 번 해줄게. 그래서 이제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샀어요. 조그만 거. 근데 애들이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진짜 서당같이 된 거. 그렇게 해서 막 근데 너무 또 5분 하고 나면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 5분만 그냥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니네가 요새 보는 막 되게 뭐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고 있어서 같이 보자니까 싫대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보자. 너가 뭐 재밌는 거 각자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자 그랬더니 뭐 어떤 친구는 뭐 요새 한창 하는 뭐 미스터 트롯도 보고 막 뭐 무슨 랩도 보고 지네들이 각각 다른 걸 보고 있는 걸 보면서 또 너무 재밌어하고 이러면서 그냥 후딱 2시간이 가는 거죠. 2학년 애들이 그렇게 집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굉장히 즉흥적인데 애들이 이제 정말 서로를 알아가고 뭐 재밌는 거 같이 나누고 그러고 나서는 또 약간 그다음 또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막 이상한 욕 같은 것도 쓰고 막 일정하게는 봐주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면 약간 서당같이 서로 굉장히 돕는 친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있었고, 그래서 이 3명만 하는 건 좀 그때는 거의 학교를 안 갔을 때라 3명 서로 안 만나고 그때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역을 열심히 했던 때고, 그다음에 학교를 좀 가고 이러면서 이제 소년 캠프를 했는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쭉 최근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게 일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싫어하는 남자. 그래서 외국에 가면 다 그런 거. 가장 연애 하나라고 바쁠 때 왜 저렇게 가장 이뻐해야 되는 서로가 저렇게 미워하고 적대를 하나. 한국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군대 가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렇게 될 수는 없다. 그때가 가장 정말 남녀가 만나면 기쁘고 그 아름다운 시절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막 완전 남녀 유별로 있으면서 남자애들이 이제 스마트폰 되게 많이 보고 여자들도 뭐 여자아이들 틱톡 하고 하는데 더 많이 보고 게임 더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만히 관찰을 하니까 거의 남녀 아이 모두가 엄마들이 독박 육아를 하는 거예요. 아빠들이 돈을 얼마나 벌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돈을 안 버는 아빠 빼놓고서는 거의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돈을 안 버는 게 아니고 한 엄마는 교사고 아빠가 이제 가끔 온라인에 이런 좋은 뭐 물건이 오면 그걸 광고해줘서 하는 걸 하는데 그 집은 되게 재밌게 아들 한 명을 데리고 아빠가 사회적 모성, 그러니까 하여튼 부성을 굉장히 그런 굉장히 예외적 케이스를 빼면 엄마들이 다 매니징을 하는데 아빠가 하고 싶어 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타이트하게 이미 기획을 했기 때문에 아빠가 뻘소리 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육아라는 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가는 건데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얘는 뭐를 해서 이제 뭐 학교도 제대로 가야 되고 뭐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자기도 이제 그렇게 나중에 될 거니까 엄마한테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남자아이들은 그게 점점 더 이해가 안 되면서 엄마를 그냥 협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엄마를 봤을 때는 너무 효자를 해. 안 했을 때는 이제 딱 다른 이중성을 가지면서 이제 여자들을 점점 더 남자들의 경우를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걸 표현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가냐면 그렇지만 결국엔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 여자다. 이게 그냥 깔리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여자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불쑥불쑥 생기기 마련이고. 그럼 남자는 열심히 일하면 취직이 된다 그랬고 그러면은 여자들이 막 결혼하자 그래서 자기가 하자 그러면 할 건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분노를. 그러니까 그 분노가 쌓인 사회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남자아이를 제가 뭐 남녀 7세 부동석 그런 거 되게 싫어했지만 남녀 7세 부동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아이끼리 묶어서 남자들하고만 캠프를 해야 되는 거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7명이 했고 그래서 초기 기획만 엄마들이 하고 이제 엄마들은 얼쩡거리지 않기로 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뭐냐면 애들이 또 삼시세끼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시세끼를 지네가 해 먹어야 돼. 근데 동네에 장애인 프렌들리한 그 카페이면서 제가 동네 극장이기도 하고 게스트하우스이기도 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주인장이 굉장히 품이 넓은 남자예요.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그 부부랑 또 거기는 아티스트 청년들이 뭐 성미선 학교 다니는 친구도 놀러 오고 많이 재미난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랑 7명 아이지만 2명의 굉장히 사회적 부성이 있는 아빠랑 이렇게 딱 묶어서 이제 각자가 요리를 배워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동네에
유정란을 키우고 텃밭을 하는 그 은퇴하신 부부 집에 가서 이제 다 공수를 해오고 뭐 이런 막 푸드 마일리지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다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캠프를 하고 물놀이 자전거를 얘네들은 1시간 탄다고 그랬는데 너무 잘 달려서 30분 만에 와서 바닷가에서 죽어라고 수영하고 아빠들하고 문어라면을 바닷가에서 끓여 먹죠. 그리고 밤에는 막 죽어라고 또 베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으면 야 그만해라 했을 텐데 아무도 말린 사람이 없어. 욕도 좀 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들끼리 자고 뭐 이런 식의 2박 3일 캠프를 하고 애들이 완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좀 당황하는 거예요. 쟤네들 눈빛이 좀 달라졌다고.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인류학에서는 성년식을 하는 시점이에요. 특히 여자들이 센 모계사회에서는 7, 8세 되면은 외삼촌들이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남자애들을 이제 끌고 가요. 그러면 막 할머니나 엄마들이 막 우는 척을 하고 못 간다 그런 데도 끌고 가. 그러니까 이걸로 너는 여자 세계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살아야 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가서 이제 남자들이 하는 뭐 예술이라던가 남자들이 하는 리추얼 의례라던가 아니면 뭐 인디안 미국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용감무쌍해야 되니까 너가 숲에 들어가서 너를 지켜주는 수호신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익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남자 어른 그러니까 어른이면서 남자 어른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네, 조선시대까지만 다 있었잖아요. 없어지고 그냥 남고 여고 뭐 이렇게 정도 하거나 뭐 그것도 이제 공학되고 뭐 그냥 계속 가면서 실제로는 엄마로부터 분리된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분리의 경험이 없이 남자가 돼버린 상태에서 자신을 우리가 지금 무슨 성폭력 문제로 막 엄청 괴로워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랑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의롭고 뭐 이렇게 전혀 가부장적이지 않은 사람인데도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할 때 결국에는 나를 위로하는 건 여자야. 여자들이 나를 위로해 줘야 돼. 이런 게 있게 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서로가 다 서로를 위로해야 되죠. 근데 어떤 성에 궁극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맡겼을 때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신 분석적인 좀 어려운 문제지만 자연스럽게 저는 남자아이는 보통 3살까지는 아빠들이 아이를 굉장히 열심히 키워요. 저희 남편도 그러고 다 굉장히 열심히 키우거든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애들이 자의식이 없어가지고 약간 천사 같기도 하면서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하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 만 3살 넘어가면 자기 의지가 생기면 남자들이 좀 도망을 가요. 이게 소통 합리성하고 관련되는 거야. 약간 수다 떨고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그걸 봐줘야 되고 나중에 이걸 해결하지 이게 멀티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이 소통 합리적 세계에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답이 있는 문제만 풀려고 그러고 이렇게 토건 사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사이코아날리시스 성실 분석학적인 영역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자 딸들은 그러면 괜찮냐? 딸들은 엄마와 끊임없이 관계적 그런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계속 맺으니까 난 저런 엄마 안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갖고 가지만 남자아이들은 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거를 포지셔널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역할이나 지위를 가지고 남자는 저렇게 하는 건가 봐. 뭐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잘못 짚고 가는 거죠.
지점에서 저는 이제 얘네들이 남자아이들은 특히 그 자기를 이해하는, 우리 캠프에서도 해보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남자들이 그냥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봐줄 수가 없으니까 그만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억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너무 남녀 유별의 사회를 타파할 수밖에 없는 근대화 과정을 거쳤고, 근데 이제 다시 그런 어떤 유별적인 부분도 있으면 있고, 그게 뭔지를 알아가면서 남자아이는 그러니까 여자한테 모든 욕구를, 나의 욕구는 결국 나를 돌보는 건 너야, 날 돌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서로를 돌보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캠프를 시작했고, 아마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제 니네들은 계속 간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나니아 연대기도 읽고 요새 뭐 삼국지도 읽고 되게 재밌게 굴러가고 있어요. 네. 한번 시작하면 이제 같은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 계속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클럽이라는 것도 해서 이제 애들이 같은 책을 읽고 하면, 제가 북클럽을 한 거는 아이들이 너무 핵가족에서 선물을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 부모와 핵가족 핏줄 아닌 하는. 그래서 아닌 할머니가 너한테 그냥 선물을 준다. 그래서 제가 남자아이들이 도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멸종위기 동물 도감을 줘서 거기서 10가지 그림을, 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10가지 그림과 함께 설명을 잘 써서 주면 내가 선물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잠을 안 자고 이틀을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뭘 주냐면 동네 책방에 가서 책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쩌다가 책도 안 좋아하는 애들이 다 책을 좋아하게 돼버린 거. 그런, 나도 재밌고 애도 재밌고 애도 이제 정말 선물 주는 개념을 알게 되고, 이런 게 저는 요새 뭐 5, 60대 일찍 은퇴한 선생님 교사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고, 비혼들도 되게 많고, 근데 정말 외롭게 이제 앞으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팬데믹 시대에. 그러니까 한 아이하고 그런 좋은 인연을 맺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거든요. 자기의 아이일 때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들 생각하는 거죠. 네. 네. 남자 어른들의 무게가 그 사냥꾼에서 채집인으로 변해야 하는 그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 같은 대답을 좀 들은 것 같고요. 근데 무겁지 않은 게 이 캠프를 한 남자들이 너무 가장 행복해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하더라고요. 가장 그리워하고 빨리 안 하냐고. 네, 정말 이게 정말 억압됐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지금도 너무 억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구나. 부인 눈치 엄청 보시죠. 네, 이제 이 자치대학에서 해야 되는 거는 그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하시고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제가 아는 여기 서대문의 케이스도, 그러니까 서대문에서도 돈 뭐 자기네가 주고 했겠지만 마을 그래서 아빠들이 축구랑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 가면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면서 애들이 다 아빠에 대해서 막 불만이 하늘을 치솟아서,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아빠들이 다시 축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지네 아빠는 더덜떠 보지도 않고 다른 아빠한테 가서 자기 아빠 욕하느라고, 그래갖고 다 이게 화해가 되고 너무 행복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만나면 서로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는 아까 얘기한 기본소득과 마을, 세 번째 제 주제는 어떻게 남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치대학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네, 저는 제가 던진 질문에 몇 가지 힌트를 좀 얻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어떤 활동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조금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또 뭐 자기가 이제 뭘 나눠줄 수 있거나 이러는 것도 뭐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지역하고 여러 가지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가게 같은 것들과 여러 가지 자원과 연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저는 힌트를 좀 얻은 것 같고, 또 좀 느슨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이트하게
막지 말고 좀 느슨한 활동으로 작은 것부터 지역에서 함께 시작해보자라는 메시지로 저는 좀 많이 힌트를 얻은 것 같은데요. 저는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고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다른 분들이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화면에 있는 문구 중에 바로잡으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 이 말이 되게 이해가 잘 안 되면서도 꽂히면서도 약간 저한테 되게 인상적인 문구였던 것 같아서 그 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광명자치대학의 기후에너지학과 학과장인데요.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그동안에 기후위기 활동을 했던 운동 진영에서는 우리가 작은 실천과 시민들의 선의에 너무 기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약간 답답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시민들에게 실천하자고 얘기했던 게 더 큰 위험을 오히려 외면하게 만들고 자기가 자족하게 만들면서 위험을 만들었던 거가 이런 말이랑 같은 건가? 아니면 이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회에서의 위험성, 그래서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지는 이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혼란이 좀 생겨가지고 여기에 대한 약간 배경 설명과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하면 더 나빠지는 거죠,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문제를 무슨 하여튼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그냥 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냥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상황이 엄청나게 복합적으로 그 난국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 그 전제를 넘어서서 볼 수 있을 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전제를 넘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예를 드셨는데 기후변화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텀블러 갖고 다녀야 되고 뭐 엄청 노력했잖아요. 막 시민들 한 줌의 시민들이 나중에 보면 노력하면 할수록 더 화나고 막 이렇게 이제 절망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툰베리가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지금은 액션할 시간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다 이제 금요일 날 나와서 촉구하고 액션을 하게 촉구하고 결국엔 지금 정치권이 그 레퍼런덤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안 그런 어떤 뭐 기업체나 이런데 엄청나게 이제 그 압력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 차원으로 올려서 행동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빅픽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빅픽처를 큰 그림을 제대로 갖고 있냐면은 그걸 갖기에는 지금 다 좀 역부족이거든요. 그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빅픽처를 우리가 안 갖고 있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는 합의를 하고 가야지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지 않는 한은 지금 기존의 단체 중심의 그 활동으로 계속 가서는 저는 성과 못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희도 그때 종로 바닥에 누웠었거든요. 기후변 그 날에. 그런데 정말 종로 바닥에 다 우리도 언제 그렇게 나자빠질 수 있으니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거의 안 나타나는 거죠. 입시 교육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입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들이 다른 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쪼잔하게 생각하면서 시민들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건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 시민자치대학에서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공부하자라는 거죠. 다 박사가 되고 박사가 해온 한우문만 판 박사는 이제 더 이상 박사가 아니고 정말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어떤 현장에서 아이 하나를 살리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 기후에너지학과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혹시 또 다른 플로어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온라인으로 있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자치대학 사회적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는 마을에서 넓은 세상 작은 도서관이라는 그 공간에서 지키고 있는 관장 정인혜라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돼가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많은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상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들에게 피부 안에 뼛속 깊이 파고들었던 것은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또는 지역과의 또는 또 다른 도시와의 그 관계가 많이 단절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안전한 토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가는 이웃들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 마스크를 안 꼈는데 혹시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런 공포.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혐오감도 생기는 거죠.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저기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관계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불신하게 만들고 그러는 중에 저희 그 도서관에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도 이런 정서가 불안하고 피폐해져 가고 있지만 특히나 우리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초등학교 학생들, 또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보니까 너무나 그들의 그 마음이 핏기가 다 말라가는 거예요. 친구들도 못 만나죠. 그 다음에 또 학교도 못 가죠. 또 집에서는 이제 집안에서 새로운 교실이 형성이 되어서 아까 그 모니터에 나왔던 것처럼 엄마가 이제 그 선생님이 되어서 엄마의 군기에 다 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삶이 굉장히 그 청소년기에 자라나야 될 그런 정서적인 그런 만족감과 즐거움과 그런 행복감들이 많이 상실되어 버렸고, 그 시기에 적절히 누려야 될 즐거움과 기쁨 같은 것들이 다 생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꼭 받아야 될 그 영양가 있는 것들을 양분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희 도서관에서 이제 한번 마을 주민들께 연락을 했어요. 우리 함께 모여서 한번 이 아이들의 문제, 교육 문제, 또 마을 공동체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의논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혹시 이게 너무나 오지랖 넓은 생각일까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함께 대화하고 싶어요. 함께 이 문제를 저도 이 답답한 마음을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공감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결국은 공존하는 세계로 가는 그러한 그 초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께 마을 공동체에서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존하는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지혜로운 해답은 무엇일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장 지혜로운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친구도 연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호혜의 감정이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뭐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그냥 이렇게 완전 자가격리 돼도 내가 뭐 수학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온라인이 정말 구원이잖아요. 지금 온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난 뭐 잘할 수 있으니까 누구가 해서 한 명씩 하고 정말 지역 방역으로 간다는 거죠. 왜 그렇게 그냥 핵가족 방역, 핵가족은 마치 안전한 것처럼. 근데 세 가족이, 제가 이제 그때 3명의 아이를 봤다는 거는 그 세 가족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안 돌아다니기로. 제가 항상 요주의 인물이에요. 막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해가지고 저를 싫어하거든요. 제발 할머니 좀 그만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해서
그 팀들이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1대1 대학생 멘토링도 그래서 선생님 도서관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온라인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전화로도 시간제별로 정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왜 그런 그 문화회관이나 이런데 나라에서 하는 공공 공간을 닫냐는 거죠. 그냥 밤새도록 밤새도록 아니더라도 열어놓으면 되는 거고 열쇠도 어떻게 하고 뭐 이것이 사실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집이 다 그렇게 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집은 정말 기본 최소한의 옛날에 그랬던 거니까 최소한의 먹고 자고 하는 거고 밖에 나가서 다 노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 그 많은 공간에 갈 수 있도록 어레인지 하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머리만 조금 쓰면 관료적이지만 않으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거를 해내면 되는 거고 그 사례를 만드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준비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다 모여서 하자 이게 아니고 정말 뭐 한두 명이 시도를 하고 온라인으로 카톡방으로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 자체로 사실은 되게 작은 일 같지만 완전 새로운 문명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 대단해요. 문명 전환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내가 저 아이와 관계 맺는 것 자체에서의 기쁨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되고 이제 저는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 제가 요리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국을 잘 끓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장 대우를 하자 박사님으로. 그래서 박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 날마다 국을 한 달에 한 번씩만 끓여오셔도 되잖아요. 당번을 정해.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든지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저 그간엔 이제 여성 운동만 했지만 요새는 정말 남자들이 아들 한 명 키우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 아들 한 명 키우는 남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동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혀 아들만 있다고 혼자 큰다고 뭐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동네 이모 고모 뭐 동네 언니들이 다 있는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상부상조하는 만물이 서로 돕는 전혀 다른 질서의 세계이고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우울해서 살 수 없잖아요. 그건 다들 이렇게 느끼고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뭐 엘리베이터도 이제 겁나면 그냥 운동하러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실 수 있는 거고. 뭐 재미난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창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엔 되게 우울하더니 요새 다 너무 잘 살더라고요. 너무 창의적으로 너무 재밌게 살고 있고 이 줌도 되게 잘 활용하는 것 같고 여기도 전 너무 흐뭇한데 여기 청년들 뭐 이렇게 다 섞여 있으니까 안 그러면은 이제 뭐 50대만 모여 있으면 이것도 뭐 온라인에 또 고장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되게 불안해지는데 너무 막강한 팀들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네, 광명에서 실천하고 있는 좋은 사례도 더불어 들은 것 같고요. 그냥 무책임하게 우리가 서로 모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어디 안 가기로 약속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동체 약속을 소규모로 진행하면서 335호 모이는 안전한 모임들을 만들어 가면 공존과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굉장히 장문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질문들을 좀 올려주고 있으신데요. 학교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하롤드 킴 님께서 올려주셨는데 학교가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원리를 가르치는 본분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학교 현실을 돌아보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학교 모델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 원리가 작동하는 학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성급하게 방법론으로 가기 전에 저는 우리가 학교를 굉장히 그냥 정말 학교의 민낯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가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가외 사교육 시장에 엄청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교육 지금도 계속 대치동에 가야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한 세상이 있어요. 모두가 포함되는 세상은 아닌데 그 세상은 아무도 못 말릴 것 같고 그럼 그 세상에서 하는 게임이 있을 거고요. 만물은 서로 적대하고 내가 살아남겠다는 그 게임을 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누구는 그게 5%가 되건 20%가 되건 하고 그러면 학교는 국민 90%를 위한 내지는 80%를 위한 내지는 95%를 위한 학교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학교에 10%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입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공공적이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학교가 내신 때문에 지금 질질 하고 있지 사실은 그냥 시험만 하면 학교는 안 보낼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길 좋아해요. 왜냐하면 집이 더 억압적이니까. 엄마의 눈길이 감시의 눈길이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집이 더 끔찍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마침 선생님이 30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미처 엄마처럼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도 되고 나쁜 짓을 조금 해도 되고 지금 학교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학교에다가 그냥 애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점심 시간 1시간 반 하시고 그리고 나름 하고 싶은 자치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어떤 지식을 통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푸는지는 지네가 싸워서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얘기한 매트스쿨처럼 이틀은 동네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도서관, 전 도서관 사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 사서들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유튜브로 자기가 재밌어하는 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서관 사서들이 그 지식 큐레이터가 돼서 너 와서 물어보면 난 자전거 너무 재밌거든요. 이러면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같이 찾아봐 주는 사람이면 되고 담임 선생도 애가 그러면 저 매트스쿨에서는 애를 데리고 그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임이 그걸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꼭 엄마 같은 거죠. 이 아이가 뭐를 좋아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그 사람한테 데려다 주는 것까지 그것을 담임들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그리고 학원은 지금 입시 교육에 맞춰져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미네르바 대학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새로운 대학이 많이 생겨서 나중에는 이 광명자치대학이 대학에 졸업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으면 졸업장을 주고 그 나라에서 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냥 사이버 대학이 돼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대학들이 생기면서 나중에 보니까 유튜버가 더 잘 사는구나. 입시 교육을 좋아라고 한 아이들이 결국에 지금도 저녁을 같이 먹은 친구가 대학교 선생님인데 대학에 온 아이들이 정말 의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정말 지금 절반이 외국에서 온 아이고 이런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한국 아이들 왜 저러냐고 노르웨이에서 온 친구랑 다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래. 자기는 한류를 보고 너무 케이팝 때문에 너무 신나서 막 한국을 보러 왔는데 사이버 20명이 수업하는데 12, 3명이 한국 아이인데 얘기하는 사람 2명밖에 없대요. 괜찮은 대학인데. 그렇게 하면 걔는 못 살죠. 나중에 의사가 되거나 그 관문을 뚫고 가서 사는 사람이 좀 있겠지만 근데 그건 조만간 다 서로 알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쪽 영역이 안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아이들 보면 영어 공부도 이제 게임처럼 해서 영어를 엄청 잘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다 나와 있고 토도 수학인가 수학도 엄청 좋아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거를 혼자서 해요. 자습을. 그거를 그냥 학교에서 알려주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도서관에서 사서가 나 영어 공부 이제 시작할까 봐요 하면 그걸 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걸 억지로 안 쳐서 ABCD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는데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귀신이 쓰인 거죠. 그럼 보지는 못해. 그리고 계속 꽃들에게 희망을 하는 그 그림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거기에 막 떼거지로 몰려 있는 거잖아요. 이걸 분리하자. 그 게임이 너무 좋으면 뭐 대치동에 가시든. 그렇지만 우리는 마을에서 즐겁게 아이들 키운다. 이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팬데믹이 위기이지만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예, 입시 위주로 10%의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닌 90%를 위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삶의 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학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현재는 그걸로 가기 위해 민낯을 보는 팬데믹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최아름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예, 한국 사회는 노동 격차가 계급 격차로 이어지며 삶의 질에 있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계장 이야기, 경비 노동자나 택배 노동자 폭행 사건, 그리고 서비스 노동자나 돌봄 노동자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노동의 처우가 낮다 보니 그 노동을 하는 당사자도 동일하게 낮게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살이를 하다 보면 다양한 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노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네 의사이건 동네 청소부이건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도 마을에서 각 구성원들이 노동을 통해 서로의 삶을 살피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한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노동의 주체로서의 사람에 대해 건강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회가 된다면 저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이 변화되지 않을까란 기대도 해봅니다라는 생각을 적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이야기해 주시거나 덧붙여 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노동과 교육과 뭐라고 그랬죠? 어떤 영역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신이 사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저게 될 거다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나는 청소 노동자가 의사 노동자보다 너무 차별되는 게 싫으면 그거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지금 갑질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그간의 차별화를 가시화시키고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더 부작용도 나지만 언제든지 사회 변화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옛날 같으면 그냥 소리 없이 차별당하고 뭐 아파트 경비원들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런 운동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저는 뭐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총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체 속에서 이거가 되는데 당신은 이거 얘기하는데 이것도 더 중요해요. 라는 얘기는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여기에 전념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영역을 갖는 게 자치대학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에 관심 있고 내가 뭐에 분노하고 내가 뭘 고치고 싶고 아니면 나는 고치고 싶지 않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고 우리 계속 그렇게 문제 중심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저는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문제 중심으로 생각 안 하려고. 그냥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거.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만난 친구가 너무 주변에 힘든 사람이 많아서 너무 힘든데 그래서 자기는 이번에 홍옥을 꼭 샀대. 사과를 사는 그 재미를 홍옥 사과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걸로 서로 기뻐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 없이는 우리가 뭘 바로 잡겠다 이런 거는 얼마 동안 안 하셔도 돼요. 안 잡아줘요. 아까도 초기에 얘기했죠. 안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누구 하나를 살리겠다. 누구랑 같이 내가 기뻐진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자치대학에서 해야 되는 거죠. 마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트맙인 거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항상 낙수 효과를 얘기하는데 어디서 누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한테 돈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정말 분수 효과처럼 우리가 그냥 조그맣게 뭘 했는데 그 다들 도움이 잔디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것들로 이렇게 사유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져야 되는 거죠. 네. 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광명시 자치대학에서 사회적 경제학과 학과장 역할을 맡고 있는 강주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여성운동가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저는 들으면서 울림이 컸던 게 저는 그 두 아들을 키우고 있고 남편하고 있으면서 남자아이들이 그 중3이 됐는데 여성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거를 저랑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유튜브의 문제인가? 그러면서 계속 저 자체에서도 질문을 가고 있는 와중에서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 문제였나? 이렇게 하는 다시 그 질문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여성운동을 하셨는데 남자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 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다시 여성한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상호작용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따로 또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좀 여성운동을 30세부터 거의 3, 40년 한 사람으로 되게 착잡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말을 잘못하면 이렇게 완전히 달리 나가기도 하고 그런 지점이 있어요. 여자가 행복한 게 아니니까 지금 계속 저도 이제 그런 욕을 먹거든요. 여자도 안 행복했는데 남자 편 든다 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절실하게 보는 부분 내가 지금 어쨌든 손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걔가 손녀였으면 내가 지금 다른 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약점 많고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해픈 투비 손자가 있고 걔랑 많이 놀고 봐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엄청 심각한 거예요. 여자 문제도 깊이 보면 엄청 심각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딸들을 보면 엄청나게 제가 오버어치브먼트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성취 위주적인 딸들이 센 딸들이 많아갖고 제가 정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 상태거든요. 이게 같이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남자의 의욕상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자리를 잃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거의 중학교 정도 가면 거의 일배화가 돼요. 네. 그래서 페미니스트 엄마가 그 일배화된 아이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 분이 많아요. 굉장한 딜레마죠. 네. 근데 그게 페미니스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서 얘는 더 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사이코 정신 분석적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규범 차원에서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잘해준다고 해서 차원이 아니라는 게 구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크게는 부가 부재한 사회거든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던 건데 우리는 식민지 시대로 시작했고 식민지라는 건 아버지가 진 거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나라의 아버지한테 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엄마들이 피난민처럼 삶을 유지해 가요. 그러니까 부들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러 간다던가 해서 어떤 명분적인 것을 하는 존재가 남자들이 가고 있고 여자들이 사실 억척같이 그 삶을 꾸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도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교육에서 지면 우리 아들은 죽어. 우리 아이는 죽어.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거의 그때 엄마들처럼
부부제를 시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돈만 벌어와. 아니면 할아버지 돈 많은 대로 시집을 가.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그렇다고 남자가 없냐면 사실은 어떤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뉴스 보면 전부 남자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들이 아버지가 있는 남자냐?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부부제 사회에서 성장한 아버지일수록 길게 보질 못해요. 자식의 세대를 보지 못하고 7세대 인디안 그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7세대 자손을 생각하라 그랬지만 7세대는 택도 아니죠. 자기 아이만이라도 생각하면 괜찮아요.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나무를 할 거냐. 그러니까 엄마들이 먼저 끼고 앉아 있는 것들은 거죠. 손대지 마. 예, 계획하고 있어. 예, 헷갈리게 하지 마. 예, 그런 거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언제나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 이런 문화도 한국이 너무 대단한 이상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혼하기 싫어서 저러나? 뭐 그런 외국에서는 볼 때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인데 거의 그걸로 이렇게 해서 안 한 것처럼 하나? 뭐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부부제 사회이고 자식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묘한 사회인데 그때의 주인공은 여자인 거예요. 엄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 이 엄마가 주도하는 이 영역과 그 어떤 아버지로서의 존경과 권위를 상실한 남자들이 만드는 정치 영역을 어떻게 할 거냐. 난 그건 굉장히 그 이론적인 질문이거든요. 한국 사회를 제대로 풀려면. 근데 그런 질문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아마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골아픈 질문을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남자들이 캠프를 해라. 애들 데리고 그냥 뭐 잘하려고 할 생각도 없고 그냥 애들 그래서 애들이 그냥 우리가 남자 세상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찌질한 남자 세상 난 싫어. 그래서 엄마한테 오면 상관없어요. 그때는 다른 존재거든요. 근데 가보지도 못하게 한 상태에서 나무라고 그럼 영화도 보면 이제 가끔 아빠가 이제 괜찮은 남자로 나오잖아요. 한마디 잘하는 거. 지난번에 본 야구소녀 보셨어요? 꼭 보세요. 야구소녀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거 아마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아빠가 꼭 한마디 괜찮은 역할을 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상황 똑같은 거예요. 네, 엄마들은 처절하게 그 딸을 보호하려고 야구를 너무 잘하는 아이를 막 정말 그 막 표정과 막 이 다 정말 처절하게 이 생존 자식을 위한 그런 걸 하고 아빠는 그냥 계속 별일 안 하고 있으면서 이제 뭐 욕 먹고 뭐 이런 구도인데 어느 시점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딸의 편을 딱 들어주면서 그런 그 여성 운동이 이제 그런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도 낙태죄 폐지를 이번 정권에서 한다고 낙태죄 처벌 폐지 한다 그랬는데 약간 안 하는 식으로 가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서명을 하나 뭐 지금 여성계에서는 논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계속 제대로 논의가 되고 공론화가 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왜 낙태죄를 폐지해야 되는지를 남자 여자가 다 알고 그러니까 여성 원로 100명이 서명을 할 거니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남성 원로 100명도 하나? 이제 제가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이슈를 뭐 원로 100명이 서명한다는 것도 먹히나?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또 딱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떤 층한테는 맥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5, 60대 이상. 근데 어떤 층에서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인 거고. 그러니까 운동도 지금 이제 기후 변화 꼭
똑같은 건데 어떻게 운동을 누구한테 할 거냐 할 때 굉장히 각계 다를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내가 각계 격파를 해라라고 아니고 그냥 각자가 각계 격파를 하라는 거지. 내가 총지휘를 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온라인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이제 생두부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돈 받는 그 집 아마 그 집 딸인 것 같은데 그 유튜브에서 그걸 통해서 그 뭐지? 그러니까 생선밖에 못 먹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올 거냐 그 광고 치는 거 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정말 각자가 자기 문제를 온라인으로 다 풀고 대단한 사람들이 식당 곳곳에 점원까지도 다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식 그 길밖에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뭐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있겠냐.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이 됐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그 지식이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민주화된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나쁘게 갈 수 있지만 엄청 좋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자치대학을 하면서 정말로 집단지성을 꽃피우는 그런 역할을 하자. 내가 선 자리에서 그런 거죠. 네, 오늘 벌써 훌쩍 40분이 넘었는데요. 예, 8시 반까지 원래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팬데믹 시대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다 훑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치대학 분들은 역시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과 다짐에 대한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육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팬데믹 생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3M에서 3E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강의 내용에 공감합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주민과 서로 협력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강의 들으신 소감 이야기해 주셨고요. 권희진 선생님께서는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텐데 결국 돈이야 라고 돌아가곤 합니다. 돈에 대한 환상, 습관에 길들여진 무능력 때문인 것 같아요. 만물이 서로 돕는다를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결국 관계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시도를 많이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레이스 윤님께서는 그늘에 놓인 해시계 같은 아이들을 양지에 놓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엄마가 아이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이에게 최선이겠다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교육의 문제도 공감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 작은 시도라도 시작해서 닫힌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라고 강의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가 말 안 되고 이제 좀 더 호혜적인 존재가 되자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기적인 존재에서 시작해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자리에서 내가 정말 이기적인 존재로 내가 지금 팬데믹이 온 거는 우리한테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가 파동 났을 때 이미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본 거거든. 계속 외면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외면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직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직시를 한 상태에서 정말 다시 슬기로운 인간으로 슬기로운 인류로 그렇지만 이미 굉장히 이기적이 된 존재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 특히 아들 가진 엄마들은 조만간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네.
예, 이것으로 광명자치대학 개강 특강으로 진행된 팬데믹 시대 사회적 돌봄과 마을살이 관련돼서 조한혜정 선생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남자분들 얘기하고 싶은 거 있었죠? 없었어요? 다 이제 이제 라이브 끝났어요.